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봐야죠.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이제 12월이 돼갑니다. 네. 내일이면. 예, 어우, 내일이면. 시간이. 날씨도 추워지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예, 최근에 이제 뭐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네. 조금 더 연준에서 높은 금리 이런 부분에 네. 대해 가지고서들 뭐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또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밤에 당장 있을 네. 뭐 파월 의장의 그런 이제 그 코멘트부터 해가지고서 뭐 매달 이제 월말 그다음에 월초가 되면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가지고서 좀 뭐 나와봐야지 이제 알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데 긍정적. 예.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뭐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될 건 아무래도 뭐 그런 이제 ISM이나 해가지고서 경기가 어떠하느냐. 아,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물가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얻게 될 건데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조금 이제 꺾여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은 그 물가 쪽에서는 결국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 쪽이 나오게 될 네. 텐데 고용 쪽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인 쪽이나 아니면 월간 고용 순증 그리고 또 실업률 같은 쪽에도 또 조금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고용으로 따지면은 부진한 모습이고 이것이 인플레에 미치게 될 영향으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완화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고용은 요번에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20만 하고 3.7%잖아요. 네.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해석할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5만 3.9%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네. 25만 뭐 3.5% 이렇게 나눠서 시장이 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번에는? 네, 그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에서 네. 뭔가 완벽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여전히 숫자를 가지고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네.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요 그 이제 실업 월간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거 보시면은 네. 기업 대상 조사하고 가계 대상 조사 두 가지로 나눠서 예. 나오게 되는데 예. 근데 그 데이터 두 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 대상 조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걸로 나오고 있었던 반면에 가계 대상 조사는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서 사실 고용이 증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뜨겁다고 있습니다. 하면 사람 구하기 잘 어렵다. 나오는 예. 사람 구하기 없다. 가게는 취직할 때 좋지 없다. 않게.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좀 뭐 고용이 또 좀 잘 나온다. 사실 네. 지난 몇 달간 고용이 조금씩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조금 잘 나온다고 해도 가계 쪽에서 지난 3월부터 네. 벌어진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많이 이제 만회가 될 정도로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 가능성은 꽤나 낮은 쪽에 있고 나머지 가능성의 조합들이 꽤나 크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어지간하면은 그 고용 쪽에서는 좀 열기가 둔화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실업률도 중요하고 월간 고용 순증도 중요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은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연 그 참가율이 어떻게 변화할까에서도 노동 참가율이 조금이라도 증가를 해주면 고용 시장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는 그동안 좀 떠났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 자발적 실업했던 분들. 그렇게 돼버리면은 임금 인상도 많이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이제 잡을 얻어가지고서 임금을 받게 되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요즘에 경기 침체로 너무 나가는 것도 조금은 버퍼가 생겨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 노동 참가율 쪽은 개인적으로는 높아지면 질수록 좋은 숫자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사실은 이번 고용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집에 가버린 거잖아요. 네, 가서 그렇습니다. 안 돌아오고. 네. 그분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그 고용 시장도 안정되고 또 급격하게 임금이 오르는 것도 방지가 되고 네, 결국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예. 팬데믹 때 있었던 상황에서 특수 상황에서 네.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 네. 뭐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그건 좋은 긍정적이지 거죠. 않을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쪽에서는 뭐 잡오픈 이제 그 구인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 네. 네. 뭐 그 사실 지금 최근에 침체가 워낙에나 우려 사안인데 네. 여기에서 침체로 가지 않는 아주 그런 좁은 경로가 그래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최근에 뭐 이제 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인 쪽에 이 숫자가 상당히 이번 경우는 독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실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실업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서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실업이 근데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침체가 아닌 것은 아닐까? 혹은 침체라 하더라도 아주 얕은 침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고용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고 있고 그렇죠.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버퍼 숫자가 없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실업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예전에는요 2000년 이후부터 보면은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한 0.6에서 0.7개 정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가 그 실업자보다 적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1.8개가 넘어가거든요. 네. 실업자 한 명당 앞에 일자리가 2개가 네. 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원하기만 예, 예. 하면 구할 수 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막 500만, 600만씩 숫자가 확 꺾여 버리면 네. 그러면 실제로 실업이 발생한 건 아닌데 구인 시장에서의 그런 복잡한 현상들은 엄청나게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과거하고 제일 큰 차이이고 혹시나 네, 침체가 아닌 경로로 가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 침체, 리세션 그러면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 GDP 그로스가 떨어지는 거지요. 예, 예.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네, 네. 원래는 제일 네. 유명한 것이 이제 네. GDP 성장률이 네.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침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MBER이라고 전미 네. 이제 미국의 경제 협회에서 네. 이게 민간 단체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침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였었다라고요. 예, 예. 이 민간 단체가 결정을 내려주고요. 네. 근데 그 기준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심대하게 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침체라고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지난 팬데믹 기간 2020년도에요. 그 이제 MBER에서 이야기한 침체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20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네. 20년 6월 달에 지나고 나서. 예, 그때 네. 들어갔다. 21년 제 기억이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아. 그때 사실은 1년 조금 더 전에 침체는 끝났어. 네. 네.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번 진짜 경기 침체 예상되는 경기 침체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의 의미가 GDP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네. 사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기 침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실업자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지금은 뭐 이게 경기 침체라는데 잡은 남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이해하기 좀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이 정말요. 됩니다. 이 네. CPI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고용 쪽하고 네. 비교하면 약간 단순하잖아요. 네. 보이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네. 고용 데이터가 좀 헷갈린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앞으로 네. 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침체 쪽하고 연결되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침체가 무엇일까 네. 해서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가 가령 이제 침체 구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네. 따져보니까 한 75% 정도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올해만 따져도 당장 1, 2분기 마이너스였지만은 침체였다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그럼 줄어들면은 이게 침체 구간에 들어갈까라고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침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나중에 선언되는 그 확률이 40% 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는 자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100% 확률인 게 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한 경우에는 MBER에서 무조건 침체라고 결론을 지어줬고요. 실업률. 요거를 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이제 가장 강력한 예시가 그 우리가 흔히들 침체가 오는 경우가 미국이 금리 인상기를 한번 쫙 겪고 나면 침체가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 오더라. 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심대하게 역전이 되고 나면 침체가 오더라 네. 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저기 50년 이후로부터서 11번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11번이 이제 침체로 온 것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3번의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예. 60년, 80년, 90년대 중반에 일어났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금리 장단기 차가 역전이 심하게 발생했던 게 8번 그 같은 예, 구간에 예.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침체를 피해 갑니다. 네. 근데 그것이 60년대 중반 동일한 기간이거든요. 네. 이때의 공통점은 실업률이 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실업률이 별로 그렇게 증가 안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계산해 봤을 때 만약에 구인에서 지금 구인이 아직 1000만이 넘는데 여기서 한 500만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지금 가계조사로 보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0만 명 정도 증가로 끝이 나면 그러면 4% 초반에서 실업률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과거에 막 600만, 700만 정도 실업이 증가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침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경우에는 그 구인 쪽에서 많이 감소하는 걸로 버퍼를 만들어줘서 침체스럽지 않도록 스리슬쩍 넘어가는 네.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이쪽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높여놓으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그거는 뭐 누구라도 다 이해가 되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 네네. 75b씩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네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질 금리가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낮으면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네. 지금은 사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실질 금리라기보다는 지금 페드가 워낙 올리는 속도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질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스케줄을 봐서 되는 거라면 꼭 그렇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은 사실 좀 드는데요. 네, 어떻게 사실 그 생각하십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네.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쓰지 않았었던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말이죠. 예, 포워드 가이던스나 다양한 것들이 예. 들어와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설명해 주는 것과 동일하냐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왜 또 이런 논쟁이 불을 네. 붙냐 하면은 유일하게 8번 중에 한 번 비켜갔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에도 보면은 좀 이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케네디 대통령이 네. 당선된 이후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는 경제를 살려보자. 그런데 그때는 아직 금태한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감하게 유동성 이런 거를 못하고 장기물 발행을 거의 막아버리고요. 네. 단기물만 발행을 많이 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우리가 네. 금융위기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차가 그 60년 초중반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단기가 역전이 되었던 많이 역전되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경기를 얘기를 해주는 바로미터로서 작동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수급이나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역전됐었던 그래서 침체를 안 겪고 넘어갔던 게 아니냐. 네. 근데 이번이 그때하고 혹시 유사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네. 제가 가끔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 네.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훨씬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12월에 참 중요한 지표가 많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좀 긍정적인 기조로 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들 네. 또 많이들 보게 되기는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것이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이제 좀 이 부분에서 많이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언제든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환시장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외환시장에서
그 우리가 느꼈었던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고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때는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달러가 갑자기 달러 네. 지수가 약세고 네. 그때 보면 엔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아마겟돈 같은 시나리오로 나왔었던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일본은 계속 YCC를 하고 있으니 계속 벌어지는데 네. 그럼 엔화가 약세를 갈 것이고 막기 위해서 미국 채를 팔아서 개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어버리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거는 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 환경 자체는 일단은 상당히 한 달 전에 비해서 완화적으로 네. 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은 네. 예.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외환시장의 그 지난 한두 달의 변화는 진짜 좀 네. 드라마틱했다고 할까? 뭐 사실 뭐 네, 크게 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외환시장은 또 CPI 움직이기 전에 움직였어요, 사실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 보면 네. 네. 또 하나 더. 네. 네. 이 부분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입니다. 네,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는 제가 그 제일 항상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하고 싶어 하시는. 제가 네. 제일 하고 싶어하고 또 이제 외국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뭐 항상 봤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아니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데 뭐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네.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예. 정부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세미나가 있었었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장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IPO 할 때에 네. 이 제도 관련해 가지고서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그 보시게 되면은 첫날에 우리가 그 따상이라고 흔히들 네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첫날에 그 이제 공모가 가격이 2배로 시작해서 예, 상한가를 가는 상한가를 거죠. 가는. 네. 그래서 첫날에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보다 폭을 훨씬 늘리겠다.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이 바로 즉시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해외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없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첫날에 그냥 완전히 이제 네. 이 가격 반영이 되어야 되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은 무서워가지고서 무섭죠. 과도하게 지를 수가 예, 없거든요. 잘 해야죠. 잘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예, 이거는.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느냐 네네. 그동안에 네. 지난 뭐 팬데믹 이후로 대형주들 중에서 따상을 가면서 화려하게 IPO 데뷔를 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게 미쳤느냐 네.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볼까 네네네.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식으로 미치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공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있어야지만 공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령 어떤 기업이 코스피 50이 시가총액 안에 들 정도의 대규모 기업이 네. 상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건 특례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경우에는 상장할 때 사실 무조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그 지수 대비 에러를 줄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바로 네,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 가격을 사실 따지질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게 네. 되는데 근데 여긴 매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코스피 200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는 없고 매수세만 강력한 그런 주식이 되는데 가격 제한 폭이 생각보다 낮으니까는 여기에서 따상도 가고 상상상도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따상에서 뭐 좀 이제 이게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일단은 뭐 경우들에 대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전체적인 시장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은 어떤 식으로 주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수의 첫날에 들어오는 것은 지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그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1% 비중이 되는 회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상장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따블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네. 그러면은 2.6%까지 비중이 되는 기업이 돼버릴 거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날에 사실 이날에 만약에 1%로 상장이 됐고 추가로 1.6%의 긍정적인 기여를 코스피에 했어야 됐거든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전날에.
근데 다음 날부터는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첫날에 그렇게 많이 오르고 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1.3% 빠지는 데는 기여를 해버립니다. 지수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초대형주들이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들이 따상을 대부분이 갔었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가들이 대부분이 나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왜 해외보다 많이 빠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는 IPO를 따상으로 한 기업들이 그다음 오른 거는 지수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지수에 반영되면서 쫙 내려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지금 1% 정도의 시가총액이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100원이었어요. 예. 1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첫날 230원 되는 거니까 260원 되는 겁니까? 230원, 260원 가요. 260원 되는 거예요. 260원이 되면 그날은 안 들어가고 다른 날 그날 주식이 다 똑같았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이 주식은 260원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네. 260원에 첫날이 들어가서 1.6% 그러니까 2.6% 효과를 주고 그 다음 날 다시 만일에 100원으로 내려와 버리면 네. 아무 일도 없었던 시장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2.6% 빠지는 거죠. 지수가. 예, 지수가 네. 하락하게 네, 되는 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따상 제대로 안 하고 첫날부터 그대로 가면 네, 그래도 네. 첫날 10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원이 됐다. 네. 그래도 150원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네. 따상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없어지니까 시장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이제 조금 더 거기에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은요. 이것과 더불어서 과도하게 뭐 청약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다음에 네. 그 수요 예측하는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네. 것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거냐면 과도하게 어찌 보면 공모가 자체가 실제 뭐랄까요 가치하고 좀 괴리가 되도록 네. 만든다든지 따상을 반드시 가도록 만든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처음에 공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붙이자라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 가령 첫날에 그 움직임을 훨씬 크게 만들어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상상상 기대를 가지고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요 예측 기간 이틀인데 그보다 훨씬 늘려서 해외처럼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돼서 소위 지르면서 막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더라 이런 식이 안 나오게 한다든지 기관들이 그 미리 내야 되는 돈도 좀 조정이 되나요? 요즘? 네, 거기에 어떻게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경단위로까지도 예. 나올 정도로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예. 그냥 사실 어차피 못 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최대 한도로 지르게 됩니다. 네. 네. 모두가. 네.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아무리 작은 운용사나 자문사라고 하더라도 네. 청약하는 금액은 조 단위가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이제 없어지고 나면 소위 허수가 많이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깨끗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좀 혼탁하게 네. 그다음 오직 수급만으로 가치와는 상관없이 초기에는 과도하게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빠지는 걸로 반영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합니다. IPO 제도 관련된 게 있었고 또 다른 것도 몇 개 더 있었다면 간단하게 제목만 이래도. 네. 그러니까 배당에 관련해서요. 우리는 배당이요? 좀 깜깜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연말에 우리는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배당을 하는데 3월에 주총을 하게 되고 그러면 2월 중순에 배당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12월에 그렇죠. 연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서 이제 그 배당을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네. 거고 배당락도 임의적으로 맞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해외처럼 결정된 이후에 그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을 하겠다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또 뭐 파생 상품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관련해서 뭐 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좀 뭐 아닌 것으로는 저번에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상법 관련된 이사의 책임 네. 거기는 없었나요? 그 관련돼서? 거기 관련해서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없었고요.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네. 또 논의가 있고 얘기가 결국은
정부 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이거 네. 좀 팔로우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중요한 건 IPO에 그렇네요. 대한 얘기가 네. 나온 예, 거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IPO 따상은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말 안 되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까지 시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던져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